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의 송도훈입니다. KBC 열린 토론에서는 2012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연말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서는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님과 우리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국회 교과위원이신 박혜자 의원을 모시고 광주 전남의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혜자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선 광주 전남 교육감들이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광역시 중 최초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에 돌입한 광주는 광주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 등 각종 시험에서 광주 학생들의 성적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실력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의 경우 초중고 학생 수가 2년 연속 10,000여 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학부모가 교육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전남도 교육청은 거점고등학교 육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2 결산 KBC 열린 토론회, 광주 전남 교육계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남은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해본다. 네, 연말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어른이신 장유유서에서 장유국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VCR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지난 2년 또 임기가 좀 다르시잖아요. 우리 네. 장만채 교육감님하고 시작하신 시기가. 근데 지난 2년을 좀 돌이켜보면 신보 교육감으로서 많이 또 공격도 받으시고 또 기대도 많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취임했습니다만은 2년 됐어요. 네. 2년 동안 돌아보면은 제 나름대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있었죠. 네. 그런 취임 이후에 이제 제가 광주 교육의 방향을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도전을 한다 하는 이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 속에서 몇 가지 추진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평가해 본다면은 그래도 비리 근절을 위해서 아픔은 있었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 보내기가 참 마음 편하고 학교에 가기가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을 이제 평가의 근거라 할까요? 이렇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간 것은 우리 사회의 이제 보편적 복지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교감님께서는 좀 올 한 해 좀 가장 좀 역점으로 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요. 전남은 농어촌이 많고 특히 도소백지 비중이 높아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치교사랄지 순회교사 같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환경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서 사실 학생도 학부모도 많이 이주 떠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는가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들께서 협력하고 이해해 주신 덕분에 거점고등학교라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교육 정책을 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은
10년 이내 전남의 교육력이 아마 전국 최고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이제 초선으로서 이제 국회 교과위에 들어가셔서 상당히 뉴스에 자주 오르셨어요. 예. 네. 올해 주로 법률안 제안들도 좀 활발하게 하셨고, 또 국회 이제 초선 하시면서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 굉장히 남다른 인상을 남기셨는데.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7개월 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이제 그러한 그 시기였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앙에서 봤을 때, 저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의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단이다라는 이제 신념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 그 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올해 그 뜨거웠던 뭐 학교 폭력 문제도 그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문제들 속에서 사실은 뭐 희망도 가졌지만 사실 그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절망하는 순간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의 그 기재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막고 싶었지만 저희가 소수당으로서 막을 수 없었던 그런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나 입법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NGO의 그 우수 국회의원 상을 그 수상을 했고요. 뭐 친환경 베스트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것들은 아마도 이제 뭐 초선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두 분 교육감님들을 중앙에서 저희가 최대한 뭐 그 지지하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그러면 우선은 학력에 대한 관심부터 이제 높기 십상입니다만은 오늘은 지난 총선 또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그 무상급식 문제. 지금 사실상 무상급식이 다 현실화돼서 상당수 시도가 지금 충청도도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미 무상급식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게 다 현실화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금 여건과 현황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전남이나 광주는 굉장히 좀 지금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주는 작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 10월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재원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시청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강훈태 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뭐 무상급식 외에도 다른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으로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비를 이렇게 초등학생들 지원하고요. 1인당 42,000원, 이제 내년은 43,000원 이래서 약 43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여행 경비와 현장 체험학습비의 일부를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액이 금년에 120억 원이었고요.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은 그래도 지역적 합의가 있어서 전남도 그럴 거고 저희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한 56% 정도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광주나 전남의 경우는 이미 7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재벌의 손자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입니다. 그럼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비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급식도 이 그 무상 의무교육 속에 사실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손자라고 그래서 특별히 급식비를 꼭 그렇게
그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저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두 분 교육감님께서 네. 정말 그 일관되게 우리 그 아이들한테 먹는 거 차별 없이 먹이겠다라는 그런 소신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재벌이나 이런 그 부자들에게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그 합당하게 걷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대충 걷으면서 뭐 급식비는 못 주겠으니까 받아야 된다. 뭐 이건 좀 옹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는 좀 더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런 급식 문제들이 훨씬 더 필요한 복지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밥 먹을 때 참 즐겁거든요. 네. 물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식사라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주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아까 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있고 없고 환경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그 교육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는 복지의 개념보다는 교육의 개념에서 서로 어울려서 교육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한 27만 명 학생 중에서 현재 2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고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약 1,130억,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좀 투여하고 있습니다. 도나 각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특히 이제 그 급식도 친환경 식자재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좀 가장 앞서서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정도. 우리가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다른 학생들이 같이 어울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좋은 교육 효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 교육복지 확대 분야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교육복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의무교육 수준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현장 체험학습 경비 등을 이렇게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계층이 학력이 점점 이제 그 미달할 우려가 있어요. 가정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거나 지도해 줄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소외되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력을 높여줄 수 있는 지원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전남의 경우는 지금 다문화 가정의 인구가 많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손길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약 4,000명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 과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경제적 지원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나 또는 여러 가지 학습 활동에서 약간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복지가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 의원님, 이게 같은 선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안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도 좀 같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사실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 조성 가정이라든가 우리 사회 우리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그 취약계층의 그 교육이라든가 학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법을 통해서 이러한 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재정적인 그 지원과 학교의 관심과 배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넓게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단체의 학생들일수록 사실 이제 그 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점에 차등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국가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소외되거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기 어려운 그런 가정이 많아요. 국가적으로 그런 점을 배려해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특별하게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법안도 발의하셨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되면 참 저희가 좋겠습니다.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에서는 이미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지정이 돼서 좀 논란도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실력으로 이제 좋은 데 이제 진학하는 게 목적이겠지만은 많은 학생들은 또 중도에 낙오되고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성취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기울어진 부분, 낮아진 부분들도 좀 채울 수 있는 네. 준비 작업이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든 교육이 행복한 교육 현장이 돼야 되고 또 약한 자들을 좀 더 복돋아주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이자 또 도전일 수도 있고 자율성을 얼마나 네. 갖추고 하냐에 따라서 달리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광주시 교육청이나 교육환경에서 일어난 논란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직접 말씀 한번 해보시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더러 자기들의 그 권리를 네. 과도하게 해석하고 오해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지도나 네. 또 다른 그 약하고 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생각만을 많이 가지는 아이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교권도 추락하고 교육력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아이들은 소수이고요. 대다수 아이들은 인권조례를 통해서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인권조례를 통해서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라고 했을 때, 두발에 관련되어서 좀 아이들이 자율권을 많이 주는 학교가, 중학교는 90%, 고등학교는 96%예요. 그러니까 염색에 대해서는 많이 좀, 그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면서 교문에서 너 왜 머리가 그래? 또 왜 복장이 그래? 이런 말을 적게 들으니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면이 좀 많고요. 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지난 10월에 했는데 교육가족의 71%가 이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저희가 학생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 조례 그 학생 생활 수칙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또 교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교육을 통해서 차츰 해소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게 지금 제정됐나요?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전남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가 뭐 거점고등학교랄지 또는 무상급식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부분도 저희 전남에서는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로 해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학생이 지금 현재 완성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교육시킨 데는 학생만의 몫이 아니고 교육에 관련된 학생과 교사와 또 최종적인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이렇게 지켜져야만이 우리 학생 교육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남교육청은 좀 더 그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광주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전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점고등학교 육성이 전남의 현실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거점고등학교에서 제외된 지역은
지역 쏠림 때문에 예. 지역도 또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습니까? 거점고등학교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 전남이 영역이 넓고 또 열악한 환경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력을 높여줘야만이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전남이 될 수 있고 또 오고 싶은 전남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가 시작되는 거고 선생님들조차도 광주랄지 대도시로 가고 싶어라 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거점고등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거점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 전남청이랄지 아까 교육 저희들 그 일반 교구부금이나 특별고급에서 그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다른 예산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천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쓸 수 있는 그 예산들을 비거점고등학교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점고등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학교나 거점고등학교 지정된 학교가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다라고 그럼 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7개라고 그렇습니다. 7개 고등학교에 어느 지금 어느 이제 거점을 대충 그 지역이 나오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안 지역은 무안고등학교, 현경고등학교, 해제고등학교 3개 학교를 통합해서 무안고등학교로 해서 신설을 하고요. 고흥 같으면은 나로고등학교, 금산고등학교에서 고흥고등학교로 하고요. 고성도 그렇게 고성, 해남, 또 신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를 하나로 합쳤으면 2개 고등학교 교사나 학생이 완전히 다 합쳐진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폐합이 되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 문제의 그 해법은 농어촌의 그 소규모 학교들 오히려 우리가 지켜주고 지원해 주어서 정말 그 자기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어촌 발전에도 좋고 또 교육에도 뭐 소규모 학교도 그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그 거점고등학교 말씀을 들으면 조금 상황이 우리 다른 박 것 의원님께서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수업이기 때문에 담임 수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규모 하더라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그 공동체의 구시점을 근데 갈아 고등학교도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따질 때는 행정구역상으로 고등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전남의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광주 학생하고 경쟁이 되고 수도권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충분한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전남의 고등학교는 학부모를 더 외면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고등학교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교육감님 이제 1군 1고등학교 정책을 세우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전남의 전 지역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3개 군이 하나의 거점 학교를 가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초기에는 지금 소규모의 거점을 그렇습니다. 좀 잡아보는 지금 전남의 21개 시군 중에서 한 7개 정도의 거점 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거점 고등학교로 된 이 학교는 학생 수나 규모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육아급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학년당 육아급. 거점으로 모아도 육아급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군요. 거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대강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자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전남에 배당되는 예산에서 그 거점 고등학교 육성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남에 그동안에 그 학교 지원에 쓰였던 예산에 플러스 4천억이 된 것입니다. 일단 학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은 한 1-2년 후에나 이제 한번 측정해 조금 지나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전남에서는 지금 가장 현안이었고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고등학교를 좀 나눠봤고요. 교육감님, 지금 이번에 지금 수능을 보고 나서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셨지만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들이 그런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학력 저하 현상이 좀 나타난가요? 절대적 수치라든지 절대적 평가로 본다면은 그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다만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은 상당히 상승폭이 있는데 광주 지역은 그 상승폭이 적다거나 또는 유지한다거나 이런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염려들을 하세요. 실제로 이제 수능의 결과를 본다면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뭐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에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발표한 것은 2학년들이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를 한 거죠.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인데 흔히 말하는 일제고사의 결과예요. 이게 이전과 비교해서 이전에는 광주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야별로 조금씩 낮아졌다 이런 것을 우려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성적이 이게 뭐 변명이겠습니다. 변명처럼 들립니다만은 꼭 1등만 해야 하느냐, 1등 아니면은 다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학교에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그 대학 입시 성적에서 광주가 좀 우수한 성적을 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대는 굉장히 광주에서는 크죠. 그 다른 방도로 이렇게 그 사회적 성취나 성공이라 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죠. 지역에 변변한 기업도 없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러니까 광주가 효과를 많이 본 것은 전남의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광주로 많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전남이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에서 전남에서도 얼마든지 실력을 함양할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근데 전남에서는 여전히 지난 2년간도 뭐 학생 수가 뭐 10,000명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자연 그건 감소입니다. 자연 감소만 예. 의한 겁니까? 여전히 교사한 학생들의 그 광주 유출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고 좀 교사들은 차이가 뭐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들 임용고사 때 전남에 현직에 있는 분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광주로 응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상당수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건 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남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갖고 오히려 광주에서 영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하다가 지금 화제가 네. 잠깐 옮겼습니다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학력 저하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장휘국 교육감님이 공부하는 걸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그 이제 그 공부할 시간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일요일에도 학교 나와서 공부하게 하고 또 영교시도 하고 밤 늦게까지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자 해서 일요일 등교를 금지한다거나 밤늦게 하는 것을 좀 제한하고 10시까지만 하자 한다거나 영교시 하지 말자 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원인으로 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인 것이 공부하는 시간은 줄었을지라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오히려 늘었다. 오전에 졸지 않고 그 수업에 집중한다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선택을 존중하라 했기 때문에 공부에 뜻이 없고 하기 싫은 아이들은 있으면은 오히려 분위기를 흐린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또 다른 데에서도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사실 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광주가 3년 전부터 이제 자사고와 자공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사고가 3개, 자공고가 3개 이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특성화고가 취업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하위권 아이들이 특성화고로 또 이렇게 쏠려요. 하위권, 아니죠. 중위권 아이들이. 그래서 일반 고교가 과거의 상위층보다는 새 상위층이 얇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하위층은 또 두터워졌어요. 이런 어려움이 한 2년 전부터 생기면서 학교에 이제 면학 분위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하위권 아이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좀 지도하기가 어렵고 이런 그 원인이 또 있거든요. 또는 이제 그 외국어에 대해서는 지방이 참 취약하고 이런저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 그걸 위해서 재정 지원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특성화고, 특목고, 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그 고등학교가 분화가 돼 있던데 그런 그 분화가 결국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고 네. 특목고를 좀 줄여가거나 해소하자, 그 평준화를 좀 확대해가자 하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다면은 지금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게 간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고등학교가 다양한 그 형태로 분화가 돼서 저희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거 중학교 때부터 뭐 치열한 그 경쟁이고 또 이것이 어떤 그 성과로 딱히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뭐 마이스터고나 이런 쪽에서 취업률이 높다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게 상당히 수치상의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그 고등학교 분화 현상을 조금 그 단순화해야 된다.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우리 박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로 교육이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해 가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이 목적이고요.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소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정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게끔 또 다른데 특기와 적성이 있는 학생들은 또 그게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진로 교육을 다양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민주당에서 어떤 그 고교의 그러한 그 진로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진로 교육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교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서열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층화되거나 서열화되는 이런 시스템은 그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오히려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간다 하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정말 온갖 사교육과 온갖 그 편법들이 동원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또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교의 어떤 서열화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적성 교육이라든가 또 진로 교육에 맞춰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장려를 해야 됩니다. 네, 정책이 특목고라든가 이걸 폐지하는 쪽인가요? 이러한 것을 단순화해 나가겠다. 서열화하는 것을 너무 계층화되는 것을 단순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박 거죠. 교육감님께서는 좀 더 그런 그 다양화를 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특목고랄지 입시 교교 서열화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형태로 특목고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화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변화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학 입시를 놔두면은 다시 또 서열화됩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초중등 교육의 장애 요인은 대학 입시에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죠. 정말로 학생들이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대학 입시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초중등 교육의 서열화와 쏠림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만채 교육감님께서는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건데 제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특목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목고 중에서도
본래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네. 대학 입시에만 집중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서열화가 그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해소해야 한다 그렇죠. 생각하고, 아닙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리가왔고 전남에 있는 조리가왔거나 뭐 승마거나 이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고등학교를 재편하든지 간에 대학 입시라는 것을 놓고 있으면 다시 또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동의하면서 지금 대학 입시 체제도 상당 부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해요. 아니, 대학 입시 체제에 대해서도 네. 저희 그 민주당에서 네. 그 지금 입학사정관제라든가 각종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 체제 자체도 저희가 연합체제로 가서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대학이 함께 그 수준으로 서울대학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저희가 강구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고등학교도 실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부모들 그 생각에는 서열화가 다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치열한 노력을 하고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지방 그 거점 대학들을 저희가 육성할 그러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지방 국립대학을 10개 대학을 일단 올려나갈 겁니다.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하면서 다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에 매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고등학교의 서열화 문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하고 공부를 포기하거나 별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자녀를 둔 학부모하고 방금 토론을 듣고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갈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다 진보 교육감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선진국에서 사교육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보충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교육 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입 정책과 입시 정책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걸 유도해야겠느냐라는 형태로 정책이 수립돼야지 사교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장교육감님께서는 사교육을 우리가 저도 동의합니다.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폐지하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H은행이라든가 특별 분야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로 교육부어, 하우스부어 하지 않습니까? 에듀부어, 뭐 교육부어를 그렇게 가리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허리띠 졸라 매면서도 정말 애들 학교를 위해서 사교육에 정말 부모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교육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없앤다 그런 저도 차원하고 그런 생각을 다른 합니다. 겁니다. 지금 사교육에 과도하게 학부모들이 의존하거나 매몰되어 있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심각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5, 6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어요. 그때 보낸 학원은 다들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음악학원, 피아노를 하거나 미술학원 또는 태권도 무슨 또 다른 무슨 운동 건강을 위한 거 이런 것에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수학, 영어, 초등학생들부터 거기를 가요. 이게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은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저거 안 하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이라고 해서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하는 좀 특별한 학교들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그 조급함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영어 몰입 교육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영어 안 하면 큰일 나겠네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막 영어 교육에 집중하게 하고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학원으로 몰려가고 이런 정책이 지금 그 현상을 가져온 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방금 교육 현안을 좀 더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좀 예측해 보자 뭐 이런 그 아니, 시간이었는데 얘기가 뜨거워졌으니까 예.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토론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사교육이라든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이 됐습니다. 사실은 장만철 교육감님이 여기 앉으시고 장일 교육감님 여기에서 좀 2대1로 지금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요, 사교육이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못 풉니다. 왜 사교육이 그렇게 번성하게 됐는가 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해결하지 그것은 않고서는요. 대학 절대 입시뿐만 아니라 우리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네. 대학을 나와야 하고 또 그러니까요. 뭐 좋은 학과라고 하는 취업이 잘 되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나와야 하고 하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또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시에 해소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예, 우리 그렇습니다. 장만철 교육감님이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있고 짧은 소견으로 우리 박혜자 교육감 정리하고 말씀도 다른 토론 들어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짧은 소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또 아주 뜨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 사회인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수록 문제는 이런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문제들이 심각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공교육 부분에서 또 제도적인 국가에서 하는 이런 교육 부분들이 좀 충실해져야 되고 가급적이면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네,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게 다양화된 특수 학교들이 막 생기면서 아예 출발선부터 많이 좀 차이가 실적주의로 나가니까 문제가 그런 되는 것도 좀 거죠. 우려가 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장만철 교육감님께서는 사실은 진보 교육감님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상당히 실용적인 판단을 하고 계셔서 전남 교육감님으로서는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떤 환경이 참 포기하기 딱 알맞은 그런 환경인데도 아주 실용적인 노선들을 지금 택해가지고 그 어려운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광주시는 그래도 형편이 나으신 교육감님께서는 좀 더 약자로 돌아보시고 여기서는 정말 이게 인재들을 좀 더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올해 참 교육 현안이 광주 전남의 교육 현안이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교육계 관계자들, 학부모, 전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지금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참 사실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이 제가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야 제가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폭력이랄지 모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근본 원인이 어딘가를 사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재미있어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은 또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사실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학교 현장들이 너무나 서열화, 일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축구를 차고 싶은데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미용이라든지 관심이 있어요. 음식에 관심이 있어요. 다양하게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소질과 적성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보고 제가 공부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그림 그리란다, 노래를 부른다, 음악을 하라. 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욕구 불만과 흥미를 유발해서 나중에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고등학교는 졸업한 다음에 바로 사회 일선에 나가기 때문에 대학이 됐든 취업 현장이 아니, 됐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했는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흥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상당수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정말 절망감에서부터 그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단순하게 학생들 간의 동료들 간의 다툼이랄지 분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끼어들어서 뭐합니다만은 학교폭력 문제 올해 이제 가장 우리 교육계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과학부에서는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입시를 통해서 이것도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를 해서 입시에 불이익을 주면 학교폭력 안 할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래서 학생부 기재를 교과부에서 그렇게 내렸었고, 두 분 교육감님 계십니다만은 광주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그래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전남은 그냥 수능을 해서 학생부 기재를 했지요. 그러면은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적성의 뭐 다양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만족하면 학교 폭력이 없다.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서 참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 폭력 그러면 기재 현상 이걸 통해서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지금 거고 예. 또 아닙니다. 동의를 안 그렇지 하시는 않습니다. 건가요? 지금 아까 제가 그 교육의 현안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폭력 문제도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그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않고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재의 사유를 말씀을 저희도 해달라는 이렇게 거죠. 학교폭력 기재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발생하면은 경과 규정을 두어서 학생이 정말 개선되면은 그건 그 선제를 하는 것이고 정말 경과 규정을 두어도 이 학생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기재를 하자라고 전남은 아까 수용적인 지금 이제 합리적인 아니 그런 이제 그 아니, 전남은 다 이렇습니다. 기재를 하셨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소년범의 경우에도 네. 외부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 폭력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학생부에 기재를 해서 5년간 그를 유지를 시키고 또 입시에 통보를 해서 각 대학으로 그 자료를 보낸다라고 아니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 문제는 정말 그 동의하기가 상당히 의원님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남에서는 분명하게 숙려기관을 뒀고 지금 교육과부하고 교육청하고 충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관련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죠. 지금 이 학생 문제는 보호다. 이제 또 그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폭력의 원인이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정받는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면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또 그럼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그런 존재감을 인정받도록 하자는 그 포지티브적인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징벌을 막 2중, 3중으로 하는 그 네가티브적인 전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은 꼭 징벌적인 것만을 가지고 할 거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해야 하지만 2중, 3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재고를 해야 하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처리할 때는 교육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는 교육적이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것이 이제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고민이에요. 이제 전남 장교육감님께서는 이제 교사와 교장들 구성원도 보호해야 하고 뭐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하신 것이지만 이제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 폭력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또 다른 데도 있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모 대학의 입학한 학생이 여학생들을 청소년 그런 때 적이 있었죠. 해가지고 성폭행을 했던가요? 네, 그랬습니다. 성희롱을 했던가요? 그래서 합격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범죄로서는 참 악질이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되게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가거나 다른 형벌을 받는데 미래를 빼앗는 대학을 가는 것은 자기 인생의 미래일 수 있는데 미래를 빼앗는 것이 지금 국민 감정으로 지금 용인됐어요 이번에는. 근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토론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론이 한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접고요. 일단은 새로운 이제 정권이 내년에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탄생한 정권에 따라서 교육 정책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교육 정책이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얼마나 교육 정책이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선거법에 혹시 위배될지 모르니까 좀 적당히 말씀해 그 어차피 네. 이 정권과는 다른 정권이 설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당선되거나 야당에서 당선되거나 그런 뜻이면 괜찮습니다. 양쪽에서 다 이제 교육 정책을 내놨는데 보면은 교육복지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거고 대학 입시나
성적 중심 경쟁 교육도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방향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정권은 이제 바뀌는 건데 기대를 하지요. 그럼 더 많이 바뀌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지요. 그럼 바뀌게 되면 우리 이제 교육감님 시작하셨으니까 바뀌게 되면 앞으로 어떤 교육 정책들을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좀 제안해서 추진하고 싶으신지 대선 공약으로도 많이 반영시키셨죠? 네, 상당히 반영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분 30초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요, 지금처럼 지나치게 시험 성적에 매달리는 입시 경쟁 교육이 완화돼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제히 하는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소위 일제고사 이런 것을 꼭 필요한 표집으로 하든지 없애든지 이러는 것도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 입시가 많이 좀 바뀌어져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가 그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좀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자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농어촌 지역은 이미 돼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전후인 데가 있어요. 이런 대도시에도 모두가 다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지는 정책을 꼭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교육 예산도 좀 상당히 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 돼야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렇죠. 인성교육을 더. 지금 정부도 창의 인성교육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다른 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퇴색되고 있죠. 근데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학교 가기 부담이 없어졌다. 그것은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늘 전남은 인구도 떠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교육감님은 그래도 희망을 찾으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산업 중심지가 거의 경제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리 인구가 쏠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진국이랄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중심이 항상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이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만은 반드시 교육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장윤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많은 입시 교육 정책들이 나왔지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그 차기 정부의 대학 입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제가 교육감을 한 2년 좀 넘게 해보니까요. 사실 교육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선 교장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은 그러나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임용 방법과 학교 운영 방법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해 주시고 올해 의정 또 내년에 또 의정 활동 또 포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말씀하신 두 분 교육감님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이제 흔히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뭐 정권 바뀌니까 그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문제지요. 정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국가의 교육정책만은 정권의 흔들림이 없이 국민과 소통을 해서 교육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는 학부모와 또 교육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국가의 교육 정책을 거시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은 정권과 무관하게 이념과 무관하게 사실 교육 정책이 수립이 되고 집행돼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대학 입시가 뭡니까? 서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교육이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교육감님들은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가의 정말 미래와 비전과 또 운명을 담보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교육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도 교육감님 모시고 광주 전남 올 한 해 교육에 대해서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연말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